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용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인데 이렇게 빨리 후임 인선이 이루어진 배경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닷새 만에 이루어졌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채 공백이 발생이 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그 공백에 의한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스란히 국민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두른다, 빨리 인선을 한다. 이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그럼 김홍일 위원장을 왜 다시 또 방통위원장으로 인선했느냐, 이게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인사라는 것은 그 시기적 현안이 어떤 현안이 대두가 되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인선에 대한 중요도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방통위원장이 이미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한 상태고 탄핵안으로 말미암아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방송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진영간 대결로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좀 법을 집행했던 사람, 또 법리적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김홍일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의 이해적 관계와 당적 관계, 이익적 관계에 부합되지 않고 그럼 법리적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문제를 처리하기가 쉽다. 이런 판단 아마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또 검사 출신으로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맞습니다. 차라리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으면 좀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문성의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권익위원회에 걸맞는 분이신데 실제로 21세기의 방송통신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디지털화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너무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뜻이라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근에는 좀 중도적인 언론학자는 없는가, 방통통신 전문가로서의 좀 당차게 중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인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인물이 좋다, 중립적이다, 그 하나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붙여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통령 인사가 상당한 정무적 메시지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인사의 경험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를 관성에 의한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인선을 하게 되면은 계파를 아우른다든가 지역을 아우른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현평성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관성적 인사의 형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대통령 인사하는 그런 패턴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적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정치에 빚을 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따는 건데 이 말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진위는 내가 정권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받아 적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정치적 실리와 이해적 관계에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인사적 시기, 즉 환경적 상태가 어떠냐를 보는 것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개혁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 언론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있는 것이고 편집으로부터의 독립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이익 조직에 대한 카르텔을 독립시키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두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언론의 공정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론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도덕성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인사를 통해서 가장 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아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냐. 관성적으로 보면은
국민권익위원장이고 검사 출신인데 또 이렇게 한다? 이건 상식에 벗어난다. 그러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관성적 형태를 보지 않고 황정적 형태를 본다면은 또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인사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익 조직 카르텔 해소를 위한 인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 애당초 이동관 위원장을 하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나는 왜 떠느냐 하면 대통령에 충정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끝까지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런 말씀하고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는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의 어떤 그 중립성, 카르텔을 깨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인사가 첫 번째 인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위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고, 막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인사를 했다. 그러면 차라리 김홍길 위원장이 온 이유가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와서 정광석과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네. 사실 원포인트로 그냥 치고 빠지기식의 어떤 위원장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리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지도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33%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정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데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60%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지율 추이에 담긴 민심, 이상희 교수님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일단 4%포인트가 하락이 됐다는 것은 좀 긴장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4포인트에 대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요인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내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국정을 경험했을 때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대통령 지지도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는 민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생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대통령도 거의 드라이브도 많이 걸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취임 초부터 30%에서 40%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익숙해 온 정치적인 관성적 형태 이런 것과는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돼가는 그런 상태가 좀 있다. 그런 요인도 좀 남아 있고, 소위 말해서 뭐 지지층들에게 소구할 만한 그런 어떤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시원하게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30%에서 그 박스권이 갇혀서 계속 왕복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연말이라는 점도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초가 된다면 좀 반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반등할 기미가 있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예민한 시기입니다. 총선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성향을 결정짓는 그런 여론의 기류도 좀 나타날 것이고, 또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민생 정책도 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지지도 추이가 6, 7월 달 되면 또 많이 높습니다. 8월 달 까지. 왜냐 그러면 그때는 호국 보훈 기간이고 네. 이렇게 좀 되고요. 명절에는 좀 떨어지고 연말에 좀 떨어지고 신년에는 일종의 약간의 거기에 국민들이 국정에 기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플러스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연초에는 좀 상당히 치고 나가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 치고 나간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민생을 걱정하고 민생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 마땅히 터닝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산 편성이 대통령께서 너무 솔직하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원래는 증감해야 되는 건데 R&D 예산 깎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이런 편성이 없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또 뭐 2030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실망감, 뭐 부울경 그쪽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또 대구 경북조차도 뭐 이준석 대표가 대구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핵심 지역에서도 화끈한 지지를 갖추지 못하는, 또 부울경도 좀 흔들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 기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뭐 보수층에서 잘했다고 하는 이 외교 안보조차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서 많은 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표를 까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다 따라왔다, 뭐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해놓고 하기에는 너무 일차에서 턱없이 부족한 표를 얻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대통령이 좋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당 내에서의 말하자면 인용한 오늘 뭐 만나겠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하고 당이 못 받쳐주는 부분도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외에도 여러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저희 대담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추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당 주류 희생을 촉구하고 있는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5시에 전격 회동을 갖습니다. 당 주류 희생안을 최고위가 과연 안건으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놓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접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갈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 그러면은 혁신을 하고 또 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갈등을 안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그 질서를 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갖다가 그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에서 뭐 말씀의 소지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래 만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좀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좀 관측이 좀 되고요. 그 왜냐 그러면은 오늘 그런 사전에 조율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만약 이것이 소위 말해서 깨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양쪽 다가 있는 치명상이 참 큽니다. 어느 정도 이게 혁신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는 제로선 게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가 윈윈이 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그 상호가 윈윈하는 전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회동은 저는 어느 정도 뭔가 양쪽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명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좀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전 조율이 돼서 두 사람이 사전 어느 정도 좀 조율된 상태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조율이 됐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렇게 여론에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 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그것이 깨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입을 수 있는 당의 치명상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양 진영이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험지 출마하다가 불출마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되짚어 보면 문제가 이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공천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입니다. 여기 상황에서 퇴진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자면 폼생폼사라야 되거든요. 여기 정치적 명분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명예롭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하드랜딩되지 않았느냐, 너무 그 조율 없이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다 그러니까 윤핵관 뭐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 주변의 핵심 인사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정권 창출에 상당히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또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국민적 상식에서 인용하는 혁신위원회가 뭔가를 했다라는 또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식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다가 정치적 명분과 실리적 명분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예상은 불가능합니다만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그건 또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지 네, 또 않았을까 하는 김기현 생각이 들고요. 대표의 예. 불출마 계속해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얘기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이기 전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 지역구를 어떻게 포기한다, 본인이 희생한다, 이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 생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가늠하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로 명분을 줄지는 그냥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만남이 김기현 당대표의 거취와는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혁신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그의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 회동 접점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별로 없지 않는가. 주고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그렇다고 뭐 거절된 공관위원장을 앉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나마도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방금 이 교수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던 그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것이라도 명분을 삼아서 혁신위가 계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기 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장제원이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최소한 본인의 어떤 부분들의 용태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런 것에 어떤 변화가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을 해야 될 뭐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김경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끌기용으로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개각되었으니까 원희룡 체제로 또 좀 있다가 한동훈 오면 그런 김기현 원희룡 한동훈 체제로 가기 위해서 혁신위는 그동안에 뭐 수고는 많이 했으나 뭐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꼴로 문을 닫아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내일 있을 최고위원 회의에 줄이희생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혁신위에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 속에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와의 오늘 이뉴한 위원장의 회동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일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뭐 공관위로 넘기겠다 이런 결론을 낼 경우에 이뉴한 혁신위가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사퇴라든지 비대위 체제 전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뉴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오늘 아침에 박정하 그 대변인이 얘기하는데 네.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내가 비대위원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걸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에요. 그건 과한 겁니다. 내가 공관위원장을 되겠다는 주장도 과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자연스럽게 자기 활동에 힘을 모아서 여론전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혁신위가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혁신위의 그 한계에 있는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한계 내에서의 혁신위가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 한계 밖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밖에 있는 큰 힘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혁신위가 비대위 카드를 던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는 사실상 한시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총선을 위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어떤 혁신이 좋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봐줘요. 60일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박정하 대통령의 그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공천과 관련된 이런 총선 기획위원회가 총선 기획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관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혁신위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대통령 즉 권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양보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타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또는 물리력에 의해서 어떤 물러서는 모습보다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같이 의기투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은 아닐지라도 네. 메시지가 동일화시킨다든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그런 마양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가교적 역할을 누가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서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틀림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하게 뭔가 나온다 이런 것보다도 상호간에 두 사람이서 조율이 됐다 그러면은 실리와 당에 대한 총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어떤 계획적 모습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형태를 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진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진과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9%였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류 희생안, 이른바 주류 희생안을 수용하는지 여부, 총선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은 총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여론의 상식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한 그런 어떤 헌법적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은 저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꼭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동의를 51% 한다는 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다수 의원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데 대한 그냥 포괄적 동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의외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39%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실적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혹은 다선 의원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뭐 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서울에 가서 당선되면 좋지. 그래 당선될 수 있는가? 그 지역 사람은 그 사람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다선 의원이 되면 힘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가 긍정적인 박수를 받은 것은 큰 틀에서는 이 방향이 맞거든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희생하고 또 새로운 젊은 후배를 위해서 길을 터주는 그런 모습들이 맞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에 필요한 입법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한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원총회에 한 장관이 참석했다는 것 적지 않은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바라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뭘 해도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워낙 뭐 대중적으로 뭐 주목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뭐 통상적인 당정 협의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5월인가요? 그때부터 이민청 설립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저출산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유해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이민청 신설을 이야기했고 또 이것을 이제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정 협의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의원 입법 발의해서 이제 이민청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저는 뭐 이민청 그 자체에 상당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죠. 당정 협의에 이 이민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 이 당정 협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대중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받는 시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이냐 총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나타난다 이 표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민청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명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인민 갈등이라든가 이미 100만 시대거든요. 이미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동훈 브랜드로 갈 가능성도 또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 중심의 보수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을 공개적으로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것이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선 누구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은 저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까 주목받는 시점에 첫 정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행보가 전광훈 목사 중심의 어떤 종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너무 다른 거죠. 자기는 정치 행보가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더군다나 이철우 도지사가 초청해서 장로 모임에 초청 연사로 간증하러 갔다. 네. 거기에 실제로 전광훈 목사가 오는 줄도 모르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영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고 모를 수가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 대선판에 원희룡과 한동훈의 두 가지 길 중에 원희룡을 훨씬 말하자면 진골, 성골 이 개념에서 윤 대통령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보수적인 어떤 밖에 있는 전광훈 목사 같은 그런 분들하고 손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종교인들 중에서 다 저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거부파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 다만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바랬건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죠. 뭐 정치 출신 장관이고 공국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다 만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대권에 대한 의지를 오래전부터 품어왔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편파적이다, 편중적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무조건 만나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군화시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광훈 목사가 어떤 상황에서 좀 특성이 있다, 편파적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보수 진영이라든가 우파 진영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전광훈 목사도 다른 다수의 좀 문제가 있긴 하고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수의 철학이라든가 가치를 좀 지켜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권을 바라보는 원희룡 장관은 뭐 여기에 좀 만나는 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고 뭐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대성적으로 크게 넓게 굳이 뭐 숨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출당 청원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 대해서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쩌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 지시로 홈페이지에서 이 출당 청원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건지 아니면 그 말하자면 구심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트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근에 갑자기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낙연 혼자의 얘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잘못하면 전체가 당이 쓰나미로 분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청원에 올라가서 2만 명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당에 뭐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당에서
당연히 뭐 투표로 뽑혀서 된 분들이라 존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전체 선배들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중요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조금 현실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측도 본인의 자기 측근은 뭐 남평우 씨 이런 분들은 당내에서 출마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뭐 민주 뭐 행동인가 실천 행동 같은 자기 지지자의 어떤 뭐 당원들 그룹들은 아예 밖에서 당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김부겸, 유인태, 손학규 이런 분들이 연대해서 또 거기다 마지막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손을 댄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제 그 당내 대립각이 심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정세균, 이낙연 이 두 분이 만약 힘을 합친다면 호남 전체가 다 반 이재명으로 갔을 때 민주당이 성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불을 끄고 있지 않느냐 김영진 정무단장부터 해가지고 또 당의 대변인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거 청원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에 대해서 출당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대목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진정성 있게 당내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가져가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내일 모레 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더 친명계 가시화 또 명확화를 위한 어떤 당헌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본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과연 전체의 기조가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문제의식이 일치한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손학규 전 대표라던가 지금 특히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뭐냐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반이재명 이 구도는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당 제도를 극복해야 된다. 87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념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 이런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다시 모이자라고 한다라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낙연 총리 혼자서 뭐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다가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크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당의 극단적인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체제를 깨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또 다당제로의 길,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연동제가 아니고 병립형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대선 공약 위반이고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과 위배된다. 어른들이 대놓고 난 다음에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죠. 그럼 그것 자체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논의해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영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